네, 우리가 이제 6개의 방 중에서 3개의 방을 살펴봤죠. 절반을 봤고, 잠깐 슬쩍 봤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라고 하는 3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3개의 방이 남았는데요. 지금 다룰 이제 이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모두의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또 상처가 있는 존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뭐 그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아주 웃기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군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휘자의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계속 새삼새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누가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할 때 제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단순히 한 존재가 아니라 크게는 I와 me 그리고 그 사이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정체성들 사이에 조율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균형 잡힌 어떤 존재로서 나아가기 위한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자극들 속에서 골라내고 솎아내고 또 어떤 것들은 취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발굴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인생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PPT에 적어 놓은 것처럼 1차는 생존이고 2차는 성숙이다 뭐 이런 말들을 좀 적어 놨는데요. 물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뭔가를 할 때는 되게 편하죠. 편하고 좀 안정감이 좀 더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멈추어 있으면 사실은 흔히 우리가 이제 인문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나 버렸는데 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뭔가 그런 이유나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대서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라도 그 1차적인 어떤 생존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쓴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약간 어리석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존의 어떤 숙제에서 좀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어떤 생존이나 나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 생존과 그것을 넘어선 어떤 성숙이나 관계 이 사이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동소이한 고만고만한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동양에서도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뭐 중용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것이 딱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변 비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할 때 떠난다는 것이고 변은 변두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변이라는 말은 변두리에서 떠난다 라는 말인데 비중이라는 말은 또 중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극단은 너무나 내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떠나고 떠나서 계속 이제 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되 딱 중간은 또 아닌 비중이죠. 그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떨리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아가고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떨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각자의 이야기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차는 학이고 2차는 습이다 이런 말씀도 드려요. 마침 제가 방금 공자님 얘기를 했는데 논어라고 하는 고전이 있죠.
그 첫 번째 글자가 학입니다. 학. 그래서 배운다라는 글자인데요.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쪽에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책을 다 이렇게 묶었죠. 실 같은 걸로. 그리고 책상이 있고, 거기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들 자자. 그래서 아이가 책상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학이라는 말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뭐 책 많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또 그칠 것이 아니라 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습이라는 글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의 양 날개가 있죠. 그래서 새들이 나는 법을 배울 때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절벽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날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몸에 배고 또 습이 되어서 일상생활 자체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걸 한번 지향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1차는 지식이고 2차는 지혜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 형식지, 암묵지 이런 말도 써요. 형식지라는 거는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복사가 가능한, 복제가 가능한 뭐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답은 몇 번이냐, 1, 2, 3, 4, 5 중에 3번이 답이다, 이런 지식들은 전부 다 형식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암묵지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복제가 안 되고, 그렇지만 내 몸에 분명히 스며 있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갖기는 좀 어렵다. 그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어떤 그 시도, 또 그 노력, 그 좌충우돌, 그 속에서 자기 이야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은 되게 중요합니다. 밥벌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밥을 벌기 위해서 땅을 갈고 또 아침에 힘든데 출근을 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숭고한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출근길에 혹은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꿈꾸고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자기 이야기들이 생긴다. 또 배움, 뭐 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받았다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배움을 어떻게 녹여내고 나의 어떤 그 습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자기 이야기가 생기는 것일 겁니다. 테크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삶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은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밑에 좀 문자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말들이죠. 뭐 테크네, 로고스 뭐 이런 말들을 적어놨는데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 이것이 최고 수준의 예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삶의 기술이라는 말을 좀 여러 가지 문자들을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요 말씀만 드리고 우리 네 번째 방 여행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기 이야기에서 생깁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는 이 상처가 아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버텨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처럼 아주 작은 고통이나 불안이나 혹은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유를 모른다 라고 할 때는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아주 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유가 없고 이유가 뭔지 모르고 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것을 어떤 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마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 으로서 그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의사죠.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버티고 살았는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미, 아주 신락 같지만 남들에게는 보잘것없고 아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생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기에 기대서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신락 같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인간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지프 신화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까미라는 작가의 패스트라는 작품도 많이 다시 읽히고 있는데요. 그 패스트라는 작품의 배경이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 소설의 첫 부분이 그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다 어떤 일을 해치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치우고,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읽어치우고, 식사도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먹어치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시민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전 그걸 보면서 꼭 현대사회의 우리들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좀 딴 얘기고, 그 패스트를 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좋은 에세이들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시지프 신화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문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끝을 맺죠. 짧게 소개하면 뭐냐면, 시지프 신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돌을 산 정상까지 굴러 올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무한히 반복되는 형벌을 받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인데, 까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시지프조차도 그런 어떤 영겁에 끝나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 속에서도 자기만의 뭔가 또 의미나 이야기를 어디선가 찾아내고 그것으로 또 버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어쩌면 행복해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뭐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역발상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 문장 하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힘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남들은 모르는 어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뛰어난 그 역작들은 유배나 귀양가 있는 사이에 나오기도 하죠.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텐데 오히려 그 속에서 뛰어난 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까이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같은 책도 떠오르고요. 아무튼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 왜냐하면 아주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갔을 땐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굉장히 공허한 뭔가 그냥 겉으로만 매끈한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되게 힘들고 아주 악조건이라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잃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여있는 자기 이야기들이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상준 선생님이 쓰신 구원의 미술관이라는 책의 머릿말에서 저는 책을 읽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문장들을 보면 바로 그 옆에다가
필사를 해요. 제대로 하려면 사실 노트를 잘 이렇게 구해가지고 예쁜 글씨로 필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냥 책을 되게 좀 함부로 보는 편인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씁니다. 책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쓰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요 문장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자기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좀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에도 감동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보고 감동할 수 있다면 그에게 살아갈 힘이 되살아났다는 뜻이다. 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깔깔대고 또 감동받고 또 깊이 생각하고 물론 24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존재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많이 감동받고 또 깜짝깜짝 놀라고 좋은 의미에서 또 깔깔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자기 이야기라고 할 만한 것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